항공기술의 세계는 언제나 냉혹한 진실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최첨단 장비를 집어넣어도 시제기 단계에서 드러나는 치명적 결함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이러한 혹독한 시험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성형이 아닌 시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 아랍에미리트 고위 국방 책임자까지 연달아 탑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국가의 군사력 중추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직접 비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반복되는 전투기 사고가 일본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미국산 F-35는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가고시마 공항에 사전 허가 없이 긴급 착륙해 민간 항공 운항을 마비시켰고, 그보다 더 심각한 사고는 일본 자체 운용 전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훈련 중 이바라키현 앞바다로 추락한 것입니다. 조종사가 탈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일본 항공전력의 상징이던 전투기가 바닷속으로 사라진 충격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추락은 단순한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일본 항공자위대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2019년에 세계 최초로 F-35A 추락 사고를 기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F-35A가 일본에서 훈련 중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건. 이때 일본 사회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개발한 기체라 해도 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반복된 추락은 명백한 이상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불안정한 항공전력을 드러내고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각국 고위급들이 줄줄이 KF-21에 탑승해 비행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제기 비행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결함 하나, 엔진의 미세한 발열 문제 하나로도 추락은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부 JAS-39 그리펜은 시제 단계에서 2번이나 추락했고, 그중 한 번은 수만 명이 지켜보는 항공쇼에서 폭발적인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군 지휘관들이 스스로 KF-21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신뢰, 개발 안전성, 항전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미래 전투기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전투기 분야에서 신뢰는 어느 홍보 문구보다 강력한 진실을 말합니다. 국가의 대표 조종사가 생명을 걸고 탑승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게다가 KF-21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이 기체가 미래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연이어 추락사고로 혼란에 빠진 지금 한국은 오히려 자신감 있게 새로운 항공 강국의 자리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항공력 격차는 기술보다 더 확실한 실전 신뢰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겪은 F-35A 추락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일본 항공전력의 깊은 균열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당시 실종된 F-35A는 아오모리 동쪽 태평양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불과 몇 분 전까지 정상적으로 교신하던 기체가 흔적도 없이 소멸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조종사와 마지막 통신은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짧은 메시지였고, 그 이후 어떠한 신호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 중 실종되는 초유의 상황. 일본은 즉각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꼬리날개 파편뿐이었습니다. 추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 방위성이 총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제조사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크게 보도되며 일본 내부의 자존심을 깊게 자극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예외적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노후화된 전투기 문제와 정비 부품 부족, 장기 수리 지연 등으로 지속적인 비행 안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35A, 마저 일본에서 세계 최초의 추락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안보정책의 심장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남아있던 F-35A 전투기의 비행을 즉각 중단했고, 일본 사회의 곳곳에서 도입 비용은 세계 최고인데 안전성은 세계 최저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F-2 전투기 추락 사건은
일본의 항공전력을 향한 의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F2는 미국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공동 개발한 기체로 일본 이독자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홍보하던 모델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장비 이상과 구조적 결함 의혹이 제기되며 일본 내부에서도 더 이상 안정적인 전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항공정비 체계, 조종사 인력 부족, 부품 생산 지연 등 문제들이 줄줄이 드러나며 일본 항공전력은 실질적으로 전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왔지만 미국산 전투기라고 해서 일본의 실정에 완벽히 맞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언론들은 미국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무기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본의 전투기 운용 리스크가 미국 의존성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무기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삽입해 분쟁 상황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핵심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필수 이치 논란은 일본 내부 여론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사고들이 겹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공군이 정말 스스로의 전력을 통제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KF-21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최근까지도 안정성 논란과 사고 후폭풍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시제기임에도 연속적인 고위급 탑승 비행을 성사시키며 완성도의 수준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사고는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KF-21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심각한 사고도 없이 안정적인 시험 비행을 이어가며 한국 항공기술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는 반복되는 사고에 시달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왜 세계가 KF-21을 주목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력, 안전성, 작전 신뢰도, 그리고 장기적 확장성. 일본의 추락사고는 이 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사건이었고 반대로 한국은 네 분야 모두에서 빠르게 우위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KF-21을 향한 국제적 신뢰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시제기 단계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국가의 최고 지휘관들이 직접 탑승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난 2월 한국 공군 참모총장이 최초로 KF-21 탑승 비행을 진행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세 나라의 공군 수뇌부가 연달아 KF-21 조종석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는 기존 항공개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례이며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조차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월에는 UAE의 라시드 모하메드 알시아 공군 사령관이 직접 KF-21에 탑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공군 지휘관이 외국의 시제 전투기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UAE는 주변 안보 상황이 항상 불안정하며 특정 국가의 무기체계에 의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어느 국가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UAE가 그것도 왕족 출신의 최고 지휘관을 한국의 시제기 KF-21에 태웠다는 것은 이미 이 단계에서 UAE가 KF-21을 단순 구매 후보가 아닌 전략적 핵심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 6월에는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이 KF-21에 탑승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전투기 선택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실전성 중심의 평가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폴란드가 한국 KF-21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며 실전 지휘관을 직접 탑승시킨 것은 유럽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8월 상황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UAE 국방차관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가 네 번째로 KF-21에 탑승한 것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가 시제 전투기에 직접 오르는 일은 사실상 국가적 결단에 가까운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는 곧 UAE 내부에서 KF-21을 향한 신뢰가 단순한 기술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도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검증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UAE는 7개 토호국이 연합하여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주요 고위직 대부분을 왕족들이 맡고 있습니다. 즉, 왕족 고위층이 목숨을 걸고 KF-21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외국 언론이 가장 먼저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미완성 전투기에 왕족급 인사를 태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KF-21이 그 정도로 안정적이며 그 정도로 신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KF-21에 대한 이례적인 신뢰는 단순한 우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UAE는 전투기 도입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운용 환경은 극한의 사막 기후이며 장거리 임무 해상, 비행고고도 작전까지 모두 요구됩니다. 또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어느 국가에도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완전한 작전 독립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전투기 플랫폼의 확장성, 유지보수 체계, 조종석 설계 철학, 센서 통합 능력까지 모든 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그 모든 조건에서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합격점을 넘어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체형 대형 디스플레이, 광범위한 센서 융합, 자체 개발 항전 시스템, 쌍발 엔진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제 단계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고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UAE와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 고위 지휘관들이 KF-21에 직접 탑승하는 장면은 국제방산시장 전체의 한국이 전투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의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경쟁에서 한국이 전격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공동 개발 파트너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는 단 한 명의 고위 인사도 KF-21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UAE의 자신감, 폴란드의 신뢰, 한국 내부의 확고한 평가 대비 인도네시아의 미온적 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뚜렷한 격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한 국가의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차세대 전력 구상 중심에 서서 국제 항공 시장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UAE가 KF-21에 보여준 신뢰는 단순한 기술 만족을 넘어 국제 정치와 군사 외교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동은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판단이 특정 지역 분쟁에서 편향적으로 작용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무기는 안전이라는 공식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UAE가 F-35 도입을 사실상 철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F-35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지만 미국 정부가 부여한 까다로운 제한 조건과 유지관리 통제권 문제는 주권을 중시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핵심 부품 공급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은 중동 국가들에게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등 미국과 가까운 서방 동맹국들마저도 F-35를 운영하는 순간 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동의 거부 국가들이 새로운 옵션을 찾기 시작했고 UAE가 그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UAE는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되는 군사체계를 원하지 않으며 특히 외부 통제 기능이 존재하는 무기 시스템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F-35 대신 KF-21을 주목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제 안보 지형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으며 동맹 관계에 따라 무기 가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미국, 러시아, 유럽산 무기를 모두 비교해온 UAE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KF-21의 설계 철학은 UAE가 요구하는 작전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쌍발 엔진 기반의 장거리 고원 작전 능력, 간소한 유지보수 체계, 개방형 항전 구조, 그리고 최신 센서 융합 기술까지. KF-21은 중동 지역에서 필요한 실전 능력을 충족하면서도 F-35와 달리 비밀 유지나 접근 제한 같은 정치적 제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 이상으로 전투기 운용의 독립성이라는 결정적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기존의 고정식 전력 중심에서 드론, 미사일 전파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W 통합, 장거리 공중지휘 능력, 다양한 무장 통합 가능성이 중요한데 KF-21은 개방형 구조 덕분에 UAE의 자체 개발 무기체계까지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 방산업체가 제작한 AI 타리크 활공 정밀폭탄이 KF-21 운용 목록에서 포착된 것은 두 나라가 이미 공동 무장 개발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의 플랫폼들은 외부 무장 통합이 매우 제한적이며 유럽산 기체들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과도하게 큽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통합 속도, 유연한 기술 제공, 안정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UAE가 이를 새로운 세대의 방산 파트너십 모델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강국 UAE가 KF-21을 전략적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국가 독립형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비행 성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국가적 제약과 지배 구조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은 이 모든 조건에서 UAE가 원하는 최적 해답이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분명합니다. 미국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기존 전투기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립적이며 기술 이전과 협력에 적극적입니다. UAE가 KF-21의 왕조급 인사들을 직접 탑승시키고 검증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의 섬유례를 함께 만들 국가를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를 넘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의 중심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며 새로운 항공 강국의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구조가 흔들리고 새로운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F-35,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기존 강자들은 압도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치솟는 유지 비용과 복잡한 규제, 정치적 종속성 문제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가격, 기술, 운용 독립성, 무장 통합 능력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잡힌 플랫폼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F-35는 우수한 스텔스와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심각한 단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은 수리 비용과 까다로운 부품 공급 관리 체계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같은 서방 동맹국조차 유지비 부담과 정책적 종속성 문제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심 부품 수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전투기 운용에서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국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반면 유럽의 전투기들은 정치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격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쌍발 엔진 전투기 라팔은 인도네시아의 구매 계약 기준으로 대당 2,800억 원이 넘었고 심지어 인도에서는 추가 물량 도입 검토에서 3,200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영국과 터키 간 계약에서는 대당 비용이 5,100억 원을 넘어서며 오히려 라팔보다 더 비싼 선택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용 구조는 중형 전투기 시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KF-21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쌍발 엔진 기반으로 높은 안전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추면서도 기체 가격이 다른 쌍발 전투기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고 유지 비용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KF-21이 개방형 항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KGGB뿐 아니라 UAE의 AI 타리크 유도폭탄까지 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포착되면서 KF-21은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무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투기 선택에서 폭탄과 미사일 운용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걸리면 전시 상황에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기존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KF-21은 현재 블록 3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성능으로 진화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향후 5세대 전투기급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많은 국가들이 KF-21을 지금 투자하면 미래에도 계속 성장하는 전투기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개발 속도를 유지하는 한 KF-21은 중동과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파고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방위산업 분석가들은 이미 KF-21을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균형추라고 평가하며 기존 강자들이 구축한 시장 구조를 뒤흔들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과 기술 이전 유연성까지 갖춘 KF-21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바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요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KF-21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투기가 얼마나 넓은 범위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였습니다.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은 더 이상 가장 뛰어난 성능이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지비, 통제권, 전략 자율성, 무장 통합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성까지 모두 충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초경쟁의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KF-21은 정확히 필요한 요소들을 가장 균형 있게 갖춘 플랫폼으로 떠올랐고, 많은 국가들이 기존 선택지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동안 기존의 공동개발국으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미납과 협상 지연으로 인해 신뢰를 크게 잃었고, 결국 한국은 분담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삭감하며 사실상 공동개발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과 북한으로 전략적 기울기를 보이며 한국의 방산사업과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중심개발 파트너로 대우하기 어려운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UAE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전적이 있었고, 실제로 150억 달러 규모, 하나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KF-21 기반 방산 패키지를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블룸버그와 여러 국제 언론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전투기 단품 구매가 아니라 생산, 기술 협력, 장기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까지 한 번에 묶는 형태의 대형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계약이 아니라 공동 미래 건설에 가까운 제안이었고,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규모와 전략성이 뛰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블록 3개발 일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블록 3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며 사실상 5세대로 진화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에 UAE와의 협력을 통해 속도를 높일 경우 인도네시아는 참여 기회를 사실상 상실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전략적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할 경우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뒤흔들 중핵 전투기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UAE는 국방 예산만 36조 원 규모로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무기 구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KF-21을 전략적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시선도 자동으로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에서 서로의 선택을 매우 민감하게 관찰합니다. UAE의 선택은 곧 중동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잡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중동 분석기관들은 UAE의 결정은 지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UAE가 단순히 KF-21이라는 기체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새로운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 천공, K9, 탄도유도 무기, 레이더 체계까지 다양한 무기 수출을 성공시키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UAE가 KF-21까지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은 중동 최대 규모의 항공군사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 축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흐름을 더 이상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자국 내 정치적 변수, 미지급 분담금, 외교적 균형 문제, 중국, 북한과의 밀착 등이 겹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KF-21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영향력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UAE는 고위급 인사들의 직접 탑승과 대규모 공동개발 의지 표명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는 국제 방산 시장이 이 광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 개발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력을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누구와 함께 개발하느냐는 군사 외교의 향방뿐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흐름까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UAE가 KF-21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전략과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복된 추락사고로 드러난 위기, 미국 무기체계의 정치적 한계, 유럽 전투기의 비용 장벽,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신뢰 상실, 이 모든 변수들이 얽힌 가운데 단 한 국가, 한국만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중동의 왕족이
생명을 걸고 탑승할 정도의 신뢰, 유럽의 지휘관이 직접 검증할 정도의 안정성, 아시아 각국이 관심을 보일 만큼의 확장성. KF-21은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이 재편되는 지금, 그 중심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의 KF-21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